일단 파견교사로 있고요. 예, 경기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오수석입니다. 오늘 행사 처음에 저도 이제 새벽에 열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 여기 관계자분들 이렇게 만났을 때 날씨가 오늘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또 반색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일단 행사 진행하는데 또 온라인 연수이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 또 봄 기운이 또 만연하면 발걸음을 또 밖으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비가 와서 선생님들 발걸음을 또 집에 이렇게 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뭐 아침에 식사들 내일 하셨을 텐데요. 커피 한 잔하고 같이 하시면서 오늘 정보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오늘 또 새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자료를 구축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자료의 이제 근거는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대입 시행 계획 자료하고요. 대입 정보 119 이 자료를 참조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전체적인 목차는 일단 대입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시행 계획에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전형별 주요 특징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데요. 아마 이제 대입 환경 부분의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이슈가 또 되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반영 부분과 또 이 선택형 수능에서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늘은 조금은 갈증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 어디일까요? 전체적으로 화면 보이세요? 검은 인색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 숲의 한 장면에 제가 이미지 캡처를 뜬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숲을 이 첫 시간은 조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2부, 3부의 시간에서는 나무를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대학별에서의 어떤 특징점들 또는 이제 구체적인 죠. 예, 그래서 수능 체제의 어떤 변화, 그렇죠.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이 정착되면서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연계율 축소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50%의 간접 연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뭐 영어 수능 같은 경우에 간접 연계일 경우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답률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들이 만약에 간접 연계가 조금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 그리고 또 제시문의 직접 연계를 좀 벗어나는 상황의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현장에서의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그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게 느껴지지 않을까. 난도가 이제 높게 보일 거로 보여지고요. 학생부 항목의 이제 간소화 또 기재불량의 축소의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의 상황도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속될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이 교과 외에 어떤 모임이나 활동들의 제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고3 아이들이 이제 고2 때가 1년이 전체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졸업한 고3에서는 한 학기, 고3 한 학기만 코로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수시의 관점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올해 고2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고3 올라온 친구들은 작년에 1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비교과 부분이나 또 교과의 연계 활동에서의 학생부 기록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이 어떤 멘트나 이제 제스처가 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약학대학이 올해 6년제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대학들이 지금 심의를 거치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인원은 최종 모집 요강을 통해서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 이제 지역 균형들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고기 사업, 고교 기하대학 사업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뭐 40여 개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해서 이 지역 균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성취 평가제의 대입 반영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실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충원율의 상승, 전년도에 이제 수도권 쪽에 또 상위권 대학에서 이제 충원율이 실제 상승을 해서 2월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대학들에서의 그 충원율이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2월 인원이 많아서 정시에 모집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또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 경쟁률의 이제 하락 부분들, 이게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2년 동안에 연거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올해
극명하게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또 재수생 학생들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은 기조가 보일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의 감소 부분들의 영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 정원은 감소가 있지만 실제 눈에 이렇게 현격하게 학생 수 감소에 맞게끔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대학이 이제 학생들의 정원을 이제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수생의 증가 부분은 실제 N수생 인원들도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 비율이죠. 재학생의 감소 비율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또 하나는 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해서의 전형 설계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N수생들이 다시 또 대학을 뭐 이제 갈아탄다는 표현을 쓸까요? 다른 대학으로 이제 또 바꿔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입 환경 부분에서의 첫 번째 얘기고요. 학생 수 감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이 이제 14,000명 정도가 이제 교육통계 자료에서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전년도 이제 학생 수의 감소 부분, 그리고 그 인원들이 또 뭐 N수생 아이들의 유입 부분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감소 인원이 이제 14,000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전년도에 이제 수능에서 결시율이 한 3%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실제 수능 예상 인원, 응시 예상 인원하고 감소된 인원의 그 격차가 한 14,000 정도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저 그 14,000의 이제 학력 인구의 어떤 증가 부분이 어떤 갈증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갈증, 대학에서 이제 어떤 정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왼쪽 그래프, 왼쪽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날씨 기상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 수도권 쪽에 영하의 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 지역은 영상도 이렇게 잡히는 온도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숫자를 보게 되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영하의 표시가 되면은 온도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정시 모집의 경쟁률입니다. 예, 실제 지역에서 지금 3대 1의 경쟁률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을 실제 충원하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데 그 추가 모집에서도 또 역시 뭐 100%의 충원은 힘든 상황들이 보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한 93% 정도의 평균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그 외에 타 지역에서는 한 그러면 10% 정도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한 80% 초반대 그 충원율들이 드러나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회귀를 이렇게 또 한번 해보면요. 수시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대학들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맨 아래 이제 모집 인원 나와 있죠. 그리고서 이제 지원 인원 부분들의 이렇게 풀을 보게 되면 2020년도의 지원 인원에서의 부분과 2021년도의 지원 인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 우리가 보통 이제 학력 인구 감소의 10%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의 그 영향이 드러난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대학에서의 이제 모집 정원의 감소 부분은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경쟁률의 하락. 그렇죠. 맨 하단 부분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제 칠한 부분들이 다 경쟁률이 이제 하락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낸 부분이고요. 정시의 상황도 역시 뭐 수도권의 상황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부분이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경쟁률의 마이너스 부분들 잡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단 부분에 2021의 모집 인원 부분을 보면 원래 정시의 모집 인원이 한 8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11만 9천까지 잡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이 바로 수시에서 이제 충원이 다 안 이루어져서 정시로 2월대에서 나타난 부분의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학이 학생들을 또 모집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따랐던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학이 이제 또 추가 모집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표 상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역별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 모집은 전형 설계를 대학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교과나 또는 수능 선택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이 또 안 나온 아이들도 일정 부분 분명히 학생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형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전형까지도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드러났고요. 오른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역의 국립대학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국립대학조차에서도 그렇죠. 경쟁률이 1대1이 안 나오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추가 모집에서의 최초 상황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조금 예견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올해 이제 모집 요강 나오기 전에 대학별로 전형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대학들이 지금 학과 이제 조정이나 이런 부분, 학과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형 심의에서 변경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설학과들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또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신설학과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정시에서 선발했던 인원들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또 다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수시에서의 선발 인원이 지금 시행계획에서 발표된 상황의 인원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대학의 선택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일단 수시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시에서의 또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이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보 공개 부분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 대학이 제공한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에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대입정보센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별 입시정보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종합전형에서의 지원, 학생들의 풀과 그 다음에 합격에 대한 이렇게 범위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결과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안으로 해서 50%나 70%의 교과 성적의 이제 환산 등급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안내가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생하고 학부모가 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최대한 접하고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만 입결의 공개가 그친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교과와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해서도 교과 성적의 70% 컷,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는 각 영역별도 100분위의 70%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표준 점수는 뭐 해마다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인 100분위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는 또 이제 80% 선까지의 공개 또 이렇게 관측 고민을 하고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미리 섣불리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올해도 이제 대학으로부터의 이 입시 결과들을 받아서 공개하는 것을 빨리 운영을 하려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이 전년도 이제 고3 아이들한테는 적용이 됐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근데 올해 고3부터는 이제 성취도로 해서 이제 발표가 성적이 표기가 돼서 대학에 이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이제 반영 방법의 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우선은 메뉴에 이제 경희대 스타일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비율을 분리시켜 놓고서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등급을 주고 또는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과 성적에 대해서 이제 점수가 계산이 될 때 각 등급별로 점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좀 보시면 되고요. 등급과 점수를 주고서 계산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국립대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로 해서 과목 수의 제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목 수의 제한 내에서 또 이 성취도에 따라 A, B, C에 따라 등급을 뭐 1등급, 3등급, 5등급 뭐 또 1, 2, 3이든 이렇게 등급을 줘서 또 성적을 같이 계산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서강대 스타일인데 이것도 등급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건 맞지만 성취도 비율을 같이 적용을 해서 적용하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곧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안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성균관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대학하고 거점 국립대학 등까지 해서 대입정보 119 자료에 있는 진로선택 반영대학의 72개 대학을 다 분석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유목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표 부분을 보시면 환산 등급이나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대학과 반영하지 않는 대학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물론 이수 단위 반영과 미반영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는 이수 단위 반영이 그렇죠. 예. 이수 단위수가 이제 높은 과목에 뭐 성취도가 좋으면 높은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좀 당연한 진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차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고 이 진로 선택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소로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점을 줄 때도 이수 단위 반영과 이수 단위 미반영의 조건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를 환산해서 점수로 부여해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정성평가하는 또 성균관대까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로 해서 뭐 이수 단위의 가산, 또 등급을 상향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도 일부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영 과목 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이제 목차는 일정하게 잡아놨고요.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또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반영 과목 수에 제한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뭐 세 과목 이상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명시가 돼 있어서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 들은 학교 뭐 보통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고교에서 보면 세 과목에서 한 6과목의 선택이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목 내에서 잘한 과목들만 이제 뽑아가게 되니까 유불리가 확실히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모두 반영하는 과목일 때는 좀 고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석차가 또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구 카톨릭 때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과목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향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지역 대학들이 같이 뭐 이제 과목 수를 좀 뭐 협의를 좀 이렇게 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세 과목 반영하고 가산점 그리고 이수 단위 미반영하는 국립대들의 모습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색깔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학들이 일부 보이실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대학들이 바로 일반 선택, 즉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즉 진로 선택의 과목의 비율을 나눠 놓은 대학들입니다. 예. 그래서 공통과 일반 선택은 뭐 90%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10%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나눠 놓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대학일 경우에도 또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적 반영 방법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입니다. 그럼 이 학년별 반영 비율은 뭐 예전부터 3학년 때 비율이 좀 높게, 뭐 2, 3학년 때 비율이 높게 이렇게 설정되는 게 좀 현장에서는 좀 당연시하게 이렇게 생각됐고, 그리고 실제 아이들한테 뭐 이제 성적의 상승에 대한 어떤 동기를 주는데도 좀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3학년 때 많은 고교에서 진로 선택들이 과목들이 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의 수가 현저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급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이제 상황들 보시면 일반 선택 과목이 뭐 3과목이야, 뭐 4과목이야,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또는 자연계 쪽에서 과학 2 과목에 대해서 이수가 많은 상황일 경우에는 그 과목 수가 또 현격하게 또 줄어드는 상황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 적은 소수의 과목으로 인해서 내신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올해 성적이 좀 예측이 좀 어렵고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교로 볼 수 있고요. 이 표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학년별 반영 비율 구분, 2, 3학년 반영 비율 균일 대학이라고 되어 있죠. 요 얘기는 이제 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 뭐 33.3, 33.3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학년별 칸을 나눠서 비율을 적용했다라는 자체가 지금 3학년의 과목에 석차 등급 반영하는 과목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 과목에서 내신이 결정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부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과목이 있지만 적은 과목을 너가 석차 등급 뭐 일반 선택의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짚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뭐 여기 저 노란색 명암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 3학년이 80으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2, 3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이 어디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학년별 반영 비율을 좀 적용한 학교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모건대의 이제 사례인데요. 물론 이제 우측 중간 부분에 이제 빨간색 칸막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교과별로 한 과목씩 이수 단위가 높은 학년별 4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 단위가 높으면 일반 선택 과목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사회하고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의 단위수와 진로 선택의 단위수가 같은 경우가 매우 많을 겁니다. 예. 그걸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성적으로 그리고 성취도 A는 1등급, B는 3등급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게 될 경우에 이 학생이 지금 왼쪽에 이제 제가 가상의 성적표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얘 평균 3등급인 학생이네라는 느낌 드시죠? 물론 과목별 뭐 이수 단위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일단 동일하게 등급이 나왔다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3등급인 학생인데 이 학생을 일반 선택 과목만으로 만약에 이 대학의 내신대로 성적을 산출하게 되면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30, 30, 40이기 때문에요. 2.9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선택이 국영수 4과목에 모두 포진이 돼 있어서 2.9등급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진로 선택 과목만으로 만약에 성적을 산출하게 될 경우에는 1.9등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놓고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대학에 지원할 때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거는 상명대입니다. 자, 상명대에서는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내신을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과목의 제한은 일단 들어와 있고요. 근데 진로 선택의 과목에 대해서 A에 대해서 100점, B에서 96, C에서 90점을 부여를 합니다. A의 100점을 위에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를 쫓아서 가보면 1등급을 준다라는 얘기고요. 96을 준다라는 얘기는 3등급을 주고 90점을 준다라는 얘기는 5등급을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가상의 성적표, 평균 3등급인 학생의 가상의 성적표를 이 상명대 스타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의 내신이 2.6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전년도에 만약에 상명대 뭐 입시 결과가 3.1등급이 있다. 근데 학생의 내신이 뭐 3.1등급이었는데 학생의 내신이 뭐 평균 3등급이었죠. 아까 우리가 일반 선택만 봤을 때는요. 근데 진로 선택으로 봤을 때 2.6등급까지 나오게 되니까 야 2.6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단정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많이 이제 배포가 돼서 구축이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성적을 전년도 입시 결과하고 맞춰서 비교를 하실 때 일반 선택 기준의 등급 산출 점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석차 등급, 전년도에도 석차 등급으로 해서 내신이 산출이 됐던 거고요. 올해 역시 석차 등급에서의 내신 산출을 1차적으로는 비교를 해보시고 그 뒤에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화면으로 이제 구현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서 확인해서 유불리를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대학은 이제 경북대입니다. 경북대에서는 A, B, C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점수를 25, 15, 5점을 부여를 하고요. 상위 3개 과목의 등급 점수를 이제 3으로 또 나눠서 최종적으로는 A를 모두 받은 학생은 25점을 받고 B를 모두 받은 학생은 15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25점의 가점이 옆에 왼쪽에 나와 있는 등급별 점수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 약 0.5등급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예,
영향력이 적은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BBB를 받은 학생하고의 간극은 10점이 벌어지게 되고 약 0.2등급의 의미가 갖게 됩니다. 다만 이 경북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풀 자체를 이렇게 고민하게 될 경우에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또 과목을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A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는 점수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늘 봐왔던 그 석차 등급으로 해서의 내신 산출을 보시고 그 대학에 그다음에 이 대학의 진로 선택 반영 방법에 대해서 그때 유불리 그리고 풀 자체 A 대학 뭐 경북대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A를 많이 갖고 올 것이다라는 예측.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B 대학일 때는 B가 하나 정도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상담이 또 올해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의 이제 가장 복잡한 K 대학하고 S 대학이죠. 예, 이거는 고려대하고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성취 비율을 적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두 대학만을 놓고서만 비교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대학은 서강대입니다. 왜냐하면 서강대는 진로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의 비율을 나눠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들을 모두 등급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취 비율, A의 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A의 30%의 비율이다 그러면 1.3등급이 되고요. 뭐 45%의 비율이 있다 그러면 1.45등급이 되죠. B를 받게 될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등급은 그 뒤에 환산되는 등급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치명적이고요. 일단 고려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아이들의 풀을 생각할 때 1점대 이제 초반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 거로 보여지는데 A의 성취도 비율을 그럼 임의로 이 고려대에 맞춰서 낮추느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그리고 뭐 두 대학에 맞춰서 모든 교과 전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는 또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지원하는 풀 자체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고려대하고 서강대가 올해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쟁률이나 실제 커트라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대학이기도 합니다. 4개년 대입제도 이제 비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에 대한 개편이죠. 그건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수능 확대 측면에서 지금 16개 대학. 근데 올해 이제 관점은 2022 대입 개편에서는 대학들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죠. 수능 정시에서의 30%의 선발 인원 또는 아니면 교과에서의 30%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또 지역의 또 많은 대학들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충분히 30% 이상의 인원을 선발을 하는 전략으로 갔고요. 수도권에서의 일부 대학들이 이제 수능 30%에 맞춰서 비율 조정들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정시의 인원이 올해 소폭 증가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2023에 이제 적용되는 그 16개 대학, 그렇죠? 16개 대학 종합전형 이제 실태조사에서 선정이 됐던 그 16개 대학이 바로 실태조사 이후 그렇죠? 이제 종합과 논술의 비중이 높은 그 16개 대학들의 정시의 40%에까지 선발 인원을 늘리라는 교육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또 이 16개 대학들이 일부 대학들이 지금 40%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정시의 선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종의 투명성,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이제 고교 프로파일 폐지 부분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정보 공개된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지금 발표가 안 됐는데요. 맨 8번째 내용 고교 유형과 지역별 선발 결과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 공시 항목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에서 수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중에 공시 항목으로 해서 발표가 되면 또 대학에서 고교 유형별로의 어떤 선발, 또 지원 상황, 또 선발 상황, 또는 이제 지역별 상황들도 함께 공개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생부 개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파트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이제 수상은 한 학기에 한 개만 대학에 제공이 되고요. 실제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수상, 즉
5개 학기죠. 예, 5개 학기에 수상이 제공이 된다라고 해서 아마 공문이 또 시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또 2학기 개학을 하고 나서 수상을 뭐 수여하게 되면은 그게 대학에 또 반영이 되는 거냐라는 이런 혼선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최종적으로 이제 단락이 정리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능 응시자 현황의 이제 비교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9월 모평 수능 접수,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예상 인원들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시율이 3% 포인트가 증가를 하게 되시면서 42만 1,000명, 즉 43만 5천과 42만 1,000명, 즉 14,000명의 인원들이 더 빠졌어요. 근데 올해 학생 수의 증가 부분이 14,0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입시 환경에 영향이 더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실제 이 결시율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려움은 그쵸, 수능 실질적으로 응시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지죠. 그렇죠? 예상치를 이제 벗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은 꼭 주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수능 다시 앞에 영역별 분석이죠. 자, 영역별 분석에서 뭐 국어하고 수학 뭐 탐구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영어만 이렇게 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에서의 일단 전년도는 이제 영어가 효자 노릇이라고 할까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 재학생 기준으로 볼 때 국어하고 수학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죠.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 그러면 재학생보다 재수생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탐구는 항상 영역의 개수가 또 뭐 하나나 두 개 틀리면서 등급이 뭐 하나 틀렸는데도 3등급이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해마다 이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학생들이 세절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전년도는 이제 영어가 1등급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을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누적 인원을 보게 되면 3등급까지 누적 인원은 비율은 증가했지만 누적 인원은 줍니다. 근데 그 주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감소하는 인원의 폭만큼은 분명히 안 준 거죠. 그리고 1등급 대 인원, 2등급 대 인원의 누적 비율이 분명히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데 영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탐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해마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맨 우측에 이제 보시면 지구과학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 하단 부분에 물리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점인 50점을 맞았는데도 표점이 달리 나오죠. 그래서 올해 이젠 또 뜨거운 이슈입니다. 서울대가 탐구 부분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촘촘한 점수대를 형성할 거기 때문에 이 탐구 부분에 대해서의 표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당락이 나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48점 받은 지구과학 48점 받은 아이의 표점, 그다음에 물리투에 48점, 2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죠. 받은 표점을 보게 되면 또 역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서 대학들이 이 표준 점수의 차이에 급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백분위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백분위도 역시 99와 85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물리투 같은 경우는 뭐 3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틀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의 간극은 예전에 정수에서의 점수 차이 10점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불리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탐구 부분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저 6월이나 9월 모평에서 뭐 최저 등급을 충분히 만족하는 탐구에서 성적이 있더라도 나중에 수능에서 하나나 두 개 틀리면서 또 등급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부분이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으로 늘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자, 수능 선택 과목의 지정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전체에서 미적분, 기하중, 택1 또는 과탐 2에 대해서 과학탐구 2개 영역을 응시를 해서 실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자연계열 일부 학과는 확통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 또 의학학 계열에서 또 제한이 들어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수도권에서 확률과 통계 이제 전모 집단이 가능 대학들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가톨릭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인천대, 한국외대, 또 교대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또 참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는 이미 공지된 대로 공통과 선택으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다른 또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공통 과목의 중요성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실제 우리가 변별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4점짜리 문항이 3개 문항밖에 없죠. 물론 선택 과목의 3점짜리가 공통 과목의 뭐 4점짜리 정도의 난이도일 수는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고요. 4점짜리의 10문항이 바로 공통 과목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절대적으로 74점의 배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정보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교육청에서 이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어떤 표하고 이제 코멘트가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석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담아왔고요. 지금 전체 공통 점수의 평균 선택, 그 다음에 공통 점수 이제 표준 편차 선택에서 이제 표준 편차들을 왼쪽에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경향성들은 이런 거죠. 공통 과목은 아마 미적분 아이들의 점수가 평균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 편차 부분은 이제 같이 산출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선택 과목의 점수에서의 또 편차 부분은 또 확통 아이들이 또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학 포기 수포자라고 하죠. 이제 수학도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의해서 편차는 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공통과 선택 과목의 점수들을 다 산출을 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보실 부분은 제가 전체 틀은 이렇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 부분이 확통의 선택이고요. 가운데가 미적이고 오른쪽은 기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1차적으로 비교할 때는 이제 확통과 미적을 갖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에 대해서 이제 70, 18, 60, 66, 22, 26점을 받은 학생들 다 어떤 학생들인가요? 88점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되기에 상당히 농후한 점수대죠.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92점 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커트라인들이 많이 또 나오잖아요. 또 4점짜리 2개 문항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70점, 18점은 그렇죠. 예, 공통에서 4점짜리 하나 틀리고 선택에서 4점짜리 2개를 틀린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 88점대 학생들의 이렇게 점수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통 같은 경우,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공통 점수가 높은 아이가 보통 우리가 표준 점수 합산이 높다라는 정설이 맞지 않은 거죠. 예. 또 미적분은 또 반대로 공통 점수가 높은 학생이 실제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공통 과목의 점수가 또 같은 동일 원점수에서 원점수가 같은 아이들에서 공통 과목이 좋은 아이들이 실제 나오게 되는 산출되는 표준 점수가 좋다라는 부분은 네, 바로 어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젠 이 공통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타선택, 즉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66점하고 26점의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과 70과 22 부분을 보시게 되면 92점의 원점수를 갖는 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표준점수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미적 학생은 133.94에 소수점 반올림 돼서 이젠 134점이 나오고요. 133.13인 학생은 133점을 받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점수가 정수 배점에서의 차이로 해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그쵸, 등급의 구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왼쪽에 66하고 26점을 맞은 아이는 4점짜리 공통 과목에서 4점짜리 2개 틀린 확통 선택 학생이고요. 오른쪽은 공통에서 하나, 미적에서 하나의 문항을 틀린 학생이거든요.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또 1등급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점수들로 분명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때 이런 유불리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타선택 이번엔 비교 2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에서는 맨 밑에 쪽에 이제 아래쪽에 제가 빨간색을 드렸죠. 59하고 26점입니다. 그럼 이 학생의 원점수는 85점인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추론컨대 한 2등급 정도의 선이 형성이 되는 점수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미적의 선택 학생들의 66하고 18점을 합하게 되면 이 학생은 84점인 학생입니다. 그러면 84점인 원점수를 갖고 있는 미적 학생, 왼쪽에 85점의 원점수를 갖고 있는 미적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죠. 미적 학생들의
원점수도 1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는 높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게 2등급 커트라인이 될 경우에는 그 영향은 인문계 쪽, 확통 쪽에서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평가원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공통 과목을 한번 좀 쉽게 한번 해보자. 그럼 공통 과목을 쉽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을 올려야겠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쉬워졌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표준 편차를 이제 편차를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좀 전에 봤던 그 상황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 1등급선의 점수 때 두 개의 비교, 두 영역의, 그리고 2등급 점수 때 두 영역의 비교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다름이 없습니다. 크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공통 과목의 점수를 쉽게 이렇게 출제했을 때 66, 26, 70, 22 점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간극이 또 벌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정수 표점으로 해서 2점 정도의 차이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9, 26 확통에서의 85점과 미적에서의 84점. 왜 점수 차이를 봤을 때 1점 차이인데도, 그렇죠? 원점수에서 1점 차이가 나는데도 미적에서의 표점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러면 미적에서 85점, 84점이죠. 62하고 22. 그러면 62와 21, 이 점수도 역시 역전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미적이 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원서를 이제 같이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뭐 미적과 확통 또 기하에 대해서 과목 선택이 없는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이 점수의 간극은 뭐 동일 원점수 때에서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의 간극이 크게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좀 수시에서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또 최저 등급의 활용이 있는, 그리고 올해 또 특수 상황으로 특수 상황은 아니죠. 올해부터 이제 벌어질 지역 균형에서의 최저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59점 정도의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냐 하면 74점 원점수에서 4점짜리를 3개를 틀리고요. 3점짜리 정도를 하나 정도 틀린 학생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 그룹들이 예전에는 이제 2등급이죠. 그렇죠? 뭐 분명히 2등급, 나영일 때는 2등급을 충분히 맞았을 학생, 그리고 실제 확통도 26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 학생들인데 나중에 이게 3등급 컷선에 들어오고 실제 점수에서 밀리게 되면 4등급의 최저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을 쉽게 하지 말고 선택 과목을 한번 또 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들을 공통적으로 다, 공통 과목은 어느 정도 변별을 갖고 또 4점짜리 문항들도 많기 때문에 변별을 갖고 선택 과목들을 모든 과목들을 평균을 조금씩 올리고 편차를 조금씩 줄여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59하고 26점 그 3등급 선이었었죠. 네. 그 3등급 선에서의 그 85점, 확통에서의 85점, 미적에서의 84점에서의 점수 차이는 확통이 나은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방법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엔 미적을 한번 또 쉽게 했습니다. 그럼 미적을 쉽게 했다는 얘기는 미적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 평균을 좀 높이고요, 편차를 좀 줄여봤어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등급 컷선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답이 좀 보이시나요? 자, 62에서 26점하고 70하고 18점에 88점이죠. 네. 88점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확통이 유리한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9하고 26, 이 부분은 85점이죠. 85점 사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적 부분을 쉽게 이렇게 해서 출제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확통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동일 이제 원점수를 놓고 볼 때. 예. 하지만 또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예측이 못하고요. 제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별력을 좀 중시하는, 최근에 이제 수능의 어떤 기조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수학에서 가형 나형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기준의 테이블에서 변별력을 좀 중시해서 선택 과목들의 점수들의 평균들을 좀 낮추고요. 그렇죠? 그리고 편차를 조금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게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의 수능의 기조와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62하고 26점, 88점대 학생들에서의 차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역시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원점수 85점, 확통에서의 85점, 미적에서의 84점에서의 또 역시 역전 현상은 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58점과 18점의 점수를 잡았습니다. 자, 요 76점의 원점수인데요. 그래서 요 구간을 또 이제 문항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등급 선의 점수의 원점수라고 이렇게 볼 때 58과 18점 그리고 62와 14점의 점수 차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간극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적 학생들이 이렇게 볼 때 또 공통 과목에서의 점수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학통 아이들이 동일 점수에서 분명히 최저 등급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실제 1등급, 2등급을 맞았던 이 기존에 이제 나영일 때 그 정도의 그룹의 학생들이 공통 과목에서 실제 이 3등급이나 또는 4등급 정도의 선으로 점수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 학생들이 최저 충족의 상상이 어려움이 따르다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맨 마지막에 물론 이제 그 58점, 18점대의 요 점수대, 즉 120점 표점의 그 주변에 이렇게 포진을 하는 인문계 뭐 상위권 아이들이 여기에 점수대로 많은 위치를 이렇게 갖게 될 경우에는 실제 자연계에서의 뭐 130점대 주변의 점수를 형성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그 표점에서의 간극이 10점까지도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표점의 간극이 10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실제 정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있는 뭐 어떤 정시에서 결과치에 이제 극상의 대학들은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위권, 뭐 중상위권에서의 일부 학과 또는 대학 위주로 해서는 역전 현상들이, 어떤 역전, 예전에는 인문계열 쪽에서 자연계 쪽으로의 교차 지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점수대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에 진입하는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6대 4의 비중으로 해서 뭐 1등급과 2등급의 인원 비율을 예측하고 있는 자료도 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의 어느 정도 추정치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모의평가 가기 이전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주지시켜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정말 공통 과목에서의 점수들을 꼭 잘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수학에서의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그 수학하고 과학, 과탐이죠, 가중치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는 대학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들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서울권에서 기하하고 미적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 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기하에만 또 가중치를 이렇게 주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00분위 1때 5%다, 뭐 10%다, 그게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이전에는 했었지만, 그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계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경기권에서도 기하하고 미적에 이제 가중치를 주고 있는 이런 대학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립대 대구 경북권입니다. 예. 그래서 국립대에서 또 기하하고 미적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 그리고 여기 대구 경북권에서 여전히 또 가중치를 주고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계 학생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올해 이제 수학에서의 유불리가 생긴 부분으로 볼 때는 뭐 자연계 학생들이 자연계열 이제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계열 구분은 없으니까요. 그 자연계열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리고 예전에 인문계열 쪽에서 교차 들어오는 부분들이 정말 좀 원천 봉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테이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 제가 이제 앞에 대입 환경적인 부분에서 뒤에서 나오는 뭐 이제 교과나 또 수능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짚고 다시 확인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학의 정원은 한 894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정시의 비중이 지금 24.3%로 돼 있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대학이 지금 올해 모집이나 이런 충원에서의 어려움들을 느꼈기 때문에 구조조정들을 상당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학과가 생겼을 때는 수시 정시 모집 인원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최종적으로 모집 요강 발표된 시점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지역의 또 대학들은 또 챙겨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인천, 경기에서의 뭐 정시의 선발 인원이 증가하면서 다른 수시 전형에서의 인원들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교과 전형의 인원이 증가는 그쵸 지역 균형의 인원 증가로 볼 수 있고요. 경기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수도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는 이전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적성고사를 보면서 교과 전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했던 대학이 있었죠. 이제 가천대, 수원대가 있었는데요. 이 두 대학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해서 인원 증감을 가져가면서 그런 증감폭이 나타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자료 한번 이렇게 설명 들으신 다음에 119 자료집이 어디가 포탈에 다시 또 탑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 대입 전략 자료실에 탑재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 또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한 15개 대학이죠. 그렇죠? 그 15개 대학의 정원 내 기준 맨 위에 노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정원 내 기준에 22,000 그리고 17,000의 인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 17,000이 바로 수능 위주의 선발 인원이고요. 22,000이 그렇죠. 학생부 위주 교과와 종합의 선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심축은 좀 교과 종합 쪽에 있다라는 얘기. 다만 1위는 바뀌었죠. 1순위는 17,000인 정시 수능 위주의 선발이고요. 2위가 16,000 학생부 종합의 선발 인원. 그리고 3위가 수년 동안 부동의 3위를 차지했던 논술 전형이 뒤바뀌었죠.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의 전략이 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교과 전형 2장 그리고 종합 전형 4장의 카드를 많이 권해 드렸습니다. 실제 현장에. 근데 올해는 3+3의 형태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더군다나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수능의 판도가 그리고 학생들의 실제 성적이 산출되는 부분을 봐야겠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에서의 성적들이 뭐 녹록치 않다, 여의치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의 합격, 또 수시에서의 지원 전략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교과에서의 3장의 원서 지원 부분도 고려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서의 합격률 또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타 전형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자, 올해 이제 수능에서의 어떤 인원 분분의 증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늘 어려움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이제 졸업생 비율입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 12개 대학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조사해서 보도자료로 낸 부분인데 그 12개 대학에서 이제 정시에서 이제 선발 재학생이 아닌 이제 졸업생의 선발 비율이 이제 60%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70% 이상인 대학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재학생들의 진입이 어려워서 정시를 수능의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정시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학생이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주지시켜 주시고 정말 좀 다부진 마음으로 그렇죠? 큰 각오로 이렇게 해서 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올해 이제 특징적인 건 약학대학이죠. 약학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실제 인원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대, 충남대는 최종적으로는 올해 약대로 해서 학생들을 학부로 선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목포대나 강원대나 숙명여대에서는 심의나 이런 과정들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원은 추가적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시 1,700명대 인원인데 이게 서울대의 자연계열 모집단위하고 같습니다. 즉 상위권의 대학이 하나가 새롭게 잡히는 이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요. 약학대에 대해서의 이제 어떤 성적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원 풀 자체가 또 뭐 약대하고 또 한의대, 수의대가 같이 겹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일단 그 전공의 이제 커리큘럼을 볼 때 성향이 아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지원 성향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대하고 또 뭐 이제 수의대는 좀 성향이 좀 다르고요. 약대하고 또 한의대는 또 비슷한 면이 또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약대가 있을 때 이제 선호 상황을 볼 때 이제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내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여학생들이 좀 잘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약학대 올해 레인지는 상당히 좀 폭넓게, 예, 그리고 수도권과 또 지역의 대학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잡힐 거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자, 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 전형의 선발이 뭐 대세라고 할 수 있죠. 교과의 선발은 뭐 서울교대는 학교장 추천이고요. 이대하고 뭐 교원대 2명, 제주대가 62명 정도 있는데 이 교원대 같은 경우는 또 지역 인재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과 전형의 인원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종합에 대한 준비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선발 대학 현황입니다.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안내가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좀 드릴 얘기는 학생부 서류죠. 학생부 서류를 반영하는 두 개 대학, 고려대하고 이제 동국대가 있습니다. 근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제 교과 점수 테이블을 보게 되면 교과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최저학력 기준과 추천 인원 제한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고요. 또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의고사 성적을 다 보겠다 해서 그 자격을 준다. 자, 그 부분도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또 모의고사를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뭐 전국연합 평가하고 모평까지 보다가 또 학생들이 어느 날은 뭐 결석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제 형평성이나 또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 중에 한 번이라도 또 충족을 했을 경우에 지원 자격을 주겠다. 뭐 이 정도가 그래도 상당히 폭넓은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문계 자연계열 또는 그냥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을 그냥 주는 구별을 하는 학교 또는 그냥 상위권 학생들을 주는 학교가 있는데 올해 인문계 상황을 보게 될 경우에는 최저 충족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적 산출을 했을 때 자연계 만약에 쏠림 현상이 있게 되면 또 입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과 자연에 대한 어떤 분리를 해서 추천의 자격을 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인원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인문과 자연계의 학생 수 비율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학 입학 관점에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 단위의 그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인원들, 그렇죠?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들의 그 비율에 좀 맞게 또 설정을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지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재학생과 재수생, 그래서 재학생 기준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리스트고요. 그 아래는 이제 재수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자, 이대 한대 홍익대가 2021년 2월 이후 졸업생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재수생한테 주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실제 2021년 1월에 졸업식을 한 학교들이 있죠. 예, 그런 학교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가 될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2월 졸업이 보통 당해년도 졸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이제 어떤 전형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집 요강 통해서 추가적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에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리스트인데 적용하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은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추가적으로 임병훈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 특징 부분에서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 반영 방법에서 올해 이제 빨간색 들어간 부분 진로 반영 그리고 성취도가 일단 산출 지표에서 그리고 또 대학에서 만든 성취도 환산 점수표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권의 지역 균형의 지원 가능 여부들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또 저희가 모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또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고교들이 같이 움직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 균형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해서 올해 이제 산출 점수나 또는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모의 지원을 넣어서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 또 그 여러 기능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안내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A 대학 뭐 B 전형을 지원한 아이들 타 대학은 또 어디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그런 지원 경향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는데 큰 도움이 또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또 이제 충원 합격률이죠. 교과의 합격률이 종합과 논술보다 높다. 그리고 반대에 상대적으로는 또 경쟁률은 어디가 제일 높죠? 논술이 더 높죠.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당해년도에 합격을 정말 고민할 때 우리가 교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모집 인원 자체가 줄었죠. 예. 물론 대학은 3개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선발했던 모집 인원이 즉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논술 부분은 정시 수능에 대한 준비하는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지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유형의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영 방법과 과목 수를 이렇게 좀 같이 병기한 경기도교육청의 꿈진해 자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자료라 그 꿈진해 자료에 제가 국립대를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도 국수 영사가 이렇게 같이 병기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까 과목수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그렇죠. 과목수에 이제 제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대학들도 좀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자체 대학의 입시 결과가 조금은 높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한 과목들을 이제 선택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정교육과정의 도입과 맞물려서 대학들이 이제 과목 선택들을 제한적으로 해서 성적 반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전과목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와 국수영사과죠. 국수영사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조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국수영사, 국수영과로 반영하던 게 1학년 때부터 지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국수영사과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대학이 늘어나고요. 그런 늘어나는 추세는 아마 추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석차 등급을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또 대학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지금 3학년도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 2학년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1, 2학년한테 예전처럼 뭐 국수영사, 뭐 국수영과만 하면 된다라는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국수영사과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반영 방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제 반영 교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학교도 있고요. 실제 과목 수를 뽑는 학교도 있고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어디가 사이트에 보시면 실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 내신 산출 그리고 올해 산출을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디가에서 이 학생들이 성적을 입력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화면들을 담임 선생님이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의 아이디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학생이 이제 수락을 하게 되면 학생이 실제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의 선택 대학하고 학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관심 있는 학과 또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장을 또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또 대학의 정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로 해서 상담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능적으로 선생님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하나의 대학의 사례지만 다른 대학도 다 일반화해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등급이 최저가 있을 때와 최저가 없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실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올해 테이블이고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도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뭐 지역 대학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나의 종이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을 이제 떠올려서 또 어느 정도의 최저에 만족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렇죠. 인지하셨죠? 올해 교과 전형이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면서 새롭게 최저가 이렇게 잡힌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일반 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고 또 이제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또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최저의 변화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은 또 관심 있게 또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대 숙명대의 최저 변화 부분 그리고 뭐 수원대도 이렇게 최저의 변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지금 표들은 다 대부분 일반학과 기준으로 해서 안내가 된 거고요. 의학, 뭐 의치한 쪽은 따로 이제 접근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학과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또 자연계에서 서울시립대의 최저 부분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립대 이렇게 상황들을 또 들어보니까요. 실제 대학 통화를 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나중에 최저 충족한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합 7과 세계합 8이 큰 구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전년도는 또 영어의 상황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래서 다시 세계합 7로 해서 최저가 상향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명대 인하대 또 최저 완화 그리고 중대 안성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제 강원대에서 최저가 다른 국립대에서 이제 세계합 기준의 최저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최저를 위쪽으로 좀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오히려 강원대는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최저 충족이 상당히 영향이 높게 작용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 드릴 거는요. 올해 이제 추천서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들도 이렇게 단계별 또는 일괄합산으로 해서 또는 서류나 그 일괄합산 전형 내에서 서류 100이나 학생부 100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 방법의 변경 대학인데요. 자, 일단 뭐 서울권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뭐 이 변경 내용 중에서 뭐 면접 비율의 변화가 있다. 뭐 이건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많습니다. 뭐 20에서 30%, 뭐 40에서 30%또 늘린 대학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신설한 대학들 또는 1단계 합격자 배수가 변경된 이 부분은 또 이제 지원할 때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는 종합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분명히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각 고교별로 해서 어떤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요등급대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서 결과치들을 봤던 거. 그럼 올해도 같은 그런 경향성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률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다만 교과 전형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 더 아까 얘기 드렸던 2+4가 아니라 3+3차제로 많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오를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단계 합격자 배수의 변경은 조금 도움이 되는 그쵸 지원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명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겠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백이었다 이제 올해 면접을 이제 적용을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제 3.5배수 쉽진 않은 부분이죠.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또 과거에 종합전형에서 중대 또 다빈치형 인재를 또 많이 지원했던 그런 지원 경쟁률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분명히 하락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대구 카톨릭대는 전형에 대해서 변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약대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7배수까지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종합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이 아닌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의 면면이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경희대, 연대, 경북대가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신설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들에서 국립대에서는 일단 경북대, 부산대, 충북대가 이렇게 좀 같이 지원 풀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경북대하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지원 성향을 볼 때 같이 많이 지원을 하는 또 국립대 지원 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같이 최저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빨간색은 이전 연도에 그렇죠. 올해 상황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던 이제 서울권에 있던 대학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최저의 영향력이 정말 크겠죠. 예. 그래서 종합전형의 이제 주요 대학 경쟁률 올해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종합전형은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단계형 전형, 단계별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 대다수의 대학이 그렇게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들의 일단 그 배수 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적고 높고가 더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면접까지도 실제 실시를 한다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서 고3에서 야 너 면접 준비해야 돼. 또 단계별 전형에서 또 이제 나중에 뭐 서류에서 뭐 자소서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지금 현재 학생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의 학생들의 우리가 역량을 담을 수 있는 그 학생부를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학생부를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좀 더 담아서 글로 적어내는 게 자소서고 그걸 또 말로 그렇죠. 실제 대학의 평가자 앞에서 말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또 역량을 학생부의 근거에서 더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면접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더욱더 학생부에 충실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최근에 이제 종합전형에서의 또 하나의 이제 큰 줄기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년까지도 뭐 전년도 일부 적용이 분명히 됐지만 교과 성적과 개정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 그렇죠? 교과 연계 활동. 근데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학생부 교과목의 선택 상황. 근데 작년하고는 좀 달라요. 작년도 개정교육 과정이었잖아. 그렇지만 작년에는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석차 등급이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조금은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학교 내에서도 고교 현장에서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대학도 일정 부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고3의 상황은 다르죠. 성취도로 평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대학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좀 강조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다른 여러 요소들 또 생활기부 학생부의 또 다른 항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학생의 과목 선택의 상황들도 정말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목을 선택한 아이의 어떤 히스토리 부분 그리고 다른 학생부의 영역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연계성을 갖는 거는 상당히 대학에서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선택 상황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학생이 교과목 선택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꿈이 달라졌어요. 예. 그랬으면 그 꿈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어필을 하면 되겠죠. 학생부에 그런 내용들이 또 묻어나게 기록이 또 이어지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경희대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 부분 보면 인문사회 상경기 아이가 뭐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대다수 미수했다. 그랬을 때 오렌지색 보이시죠? 그 오렌지색 맨 아래 하단 항목 내용 보면 중대한 감점. 대학에서 이제 그 전공 관련된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들 과목 선택의 상황 또 그 이수 상황들에 대해서 의식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는 더 심합니다. 오렌지색이 많은 거 보이시죠?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 2를 미수한 학생, 화학 계열인데 화학 2를 미수한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학에서는 그렇죠. 과목 선택권이 분명히 이전과는 달리 있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반영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외대 이제 스칸디나비아학과 베트남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타 대학에 이제 어디 학과에 합격했는지 우리가 이제 어학 계열이면 다 어학만 합격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실제 왼쪽 오른쪽에 이제 베트남학과에 지원한 아이가 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지원했다. 중대에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그 얘기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지금 베트남의 상황을 보실 때 그러면 도시계획 건축이나 준비했던 아이가 베트남에 좀 이 학생이 또 어학에 강점이 있어서 베트남어에 지원한다.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대의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좀 담겨 있는 학과에서 배우는 키워드 중심의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구글에서 메이저 맵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디어, 그렇죠? 통상, 연수, 비즈니스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디어 부분도 역시 지금 한류 열풍과 관련해서 또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드릴 얘기는 연세대 자연생명공학과 학생들의 생명공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키워드들입니다. 중복적으로 잡히는
약학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학생이 연대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해요. 생명공학과를. 근데 이 학생은 원래 처음에 1학년 때 꿈이 약학과였던 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꿈이 바뀌죠. 물론 다른 이유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현장에서 학생들이 성적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약학과에서의 커리큘럼에 또는 그 키워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시게 될 경우에 이 내용들이 다 생명공학과하고 같이 잡혀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꿈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학생이 절대 좌절하거나 나 이전의 활동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죠. 오히려 공통 분모, 그렇죠?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학생이 더 관심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논술입니다. 논술은 뭐 이제 짧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제가 실제 되고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실제 논술의 실시 현황은 이제 36개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만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 또 자연계열만 서울시립대가 올해 자연계열만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죠. 인문계열에서는 크게 서울시립대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종합전형으로 선발해도 아이들이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사교육 영향도 있고 해서 굳이 논술을 전형을 인문계열 쪽에서 뽑을 필요는 크게 없다라는 얘기를 또 서울시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술 대학별 전형 방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하고 이제 같이 보실 부분은 학생부예요. 학생부에 이렇게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논술 100으로 뽑아도 되는데 그 이유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할 거리가 생겨요. 모집 인원하고 합격 인원인데요. 모집 인원 10명, 국어 공무원, 합격 인원 11명이에요. 예비 1번까지만 돈 거예요. 근데 아래 보시게 되면 제가 명함 드린 부분을 보면 모집 인원과 합격 인원이 같아요. 예비가 1명도 안 돌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번호 순위는 바로 그렇죠. 논술 점수의 채점에서 볼 때 학생부 성적에 의해서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 관리하는 부분을 올해 3학년 애들이 논술을 준비한다라고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올해 더 극명하게 또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이 논술 모집 인원을 1,700명 정도를 데리고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의 모집 인원은 93명이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의 33개 대학에서 1,700명의 인원을 준 거죠. 그 얘기는 대학별 선발 인원, 그렇죠? 대학별 선발 인원이 평균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학과별 모집 인원이 줄어요. 여기서 더 준다라는 얘기죠. 더 줄게 되면 더 역시 충원이나 이런 거는 일어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표는 뭐 어디서든 뭐 129 자료집도 보셔도 되고요. 저와 같이 또 이제 공유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희대에서 이제 발표한 응시율, 실제 경쟁률은 그렇죠. 모집 인원 대비 높게 경쟁률이 40대, 50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응시률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최저 충족률이 또 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를 충족 못하는 아이들이 꼭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 경쟁률을 보면은 실 경쟁률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실제 뭐 자연이나 인문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3대 1, 18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경희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15대 1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하게 되면 실제 경쟁률은 종합전형의 경쟁률 정도의 수준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의 최저 또 기준입니다. 또 변화된 부분, 경희대 숙명여대가 최저를 완화했고 한국항공대가 최저를 신설해서 들어왔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를 폐지를 해서 실제 최저가 없이 선발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의 상황도 역시 이렇게 등급에 대해서 상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북대에서는 또 최저를 또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지역에서 또 학생들이 지원하는 풀을 고민할 때 최저에 대한 준비, 교과, 종합, 논술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고 같이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공부를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는요. 실제 정시의 비율 증가, 근데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모집 요강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화면이 좀 밀렸네요. 자, 이제 서강대 성대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서강대는 미적과 수학의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을 보실 수 있죠. 국어하고요. 그래서 실제 두 학생의 점수, 이건 가상의 성적표입니다.라고 봤을 때 두 학생의 표점과 백분위가 서로 같은데, 그렇죠? 그럼 같은 대학에 가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 아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표본 내에서 이제 석차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734, 그 다음에 820 이렇게 등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왼쪽에 A 학생은 서강대를 써야 되고 오른쪽 학생은 그쵸. 성대를 써야 돼요. 예. 실제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을 이제 받게 되면 그 성적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다라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주지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시는 최대한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의 점수를 가장 가치 있게 또 빛이 나게 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 대학을 반영 비율 맞추고 해서 찾아주시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누적 비례해서 최적의 조합들이 구성이 되고, 또 서울시에서의 또 프로그램도 역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충분하실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입정보 포탈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대입정보 검색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성적 분석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온라인 상담이 또 요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는 또 어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글을 남기시면 또 같은 교사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또 상담을 또 해주시게 됩니다. 끝으로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대학생 중도 탈락률입니다. 예, 자, 학생하고 처음 상담하실 때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시나요? 식사는 했니? 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만, 뭐 성적, 야, 넌 평균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네. 내신이 몇 점이면 어디까지 돼? 이 얘기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꿈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얘기로 좀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그렇죠?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40%대가 된다라고 하고,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물론 고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학교 유형에서 중학교든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진로나 이런 부분의 탐색을 점점 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갈증이나 어려움은 있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멘트는 아이의 관심과 또는 또 진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부분에서 오히려 대학과 또는 학과에 대한 연계성들을 좀 이렇게 잡아가시면 아이가 또 대학 가서도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어렵죠. 그렇죠? 빨리 안정화돼서 선생님들도 좀 편한 마음에 학생들 진학 또는 진로 지도 이렇게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선생님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수석 선생님의 2022학년도 대입 변화와 주안점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특징과 변화된 부분에 대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휴식 후 10시 50분부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총장님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에 왔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늘은 바로 총장실. 네, 총장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실로 들어가는데 떨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괜찮은데 엄청 얼굴이 빨가신데 저희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총장님, 저희가 오기 전에 총장님 프로필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이력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혜진 선배님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네, 성함 우동기, 세례명이 파스칼이시네요. 생년월일 1952년, 52년이세요?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어릴 때부터 동아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새싹부터 달랐다. 영남대학교 행정학을 졸업하시고 경력은 또 더 어마어마합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 연구부장. 제12대 영남대학교 총장. 영남대학교 총장? 요거 조금 예민합니다. 네, 기술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영남대 총장 대 대우 가톨릭대학교 총장.
하나, 둘, 셋. 대구 가톨릭대학 총장. 와, 역시. 내 그 정도 눈치 있지. 89대 대구광역시 교육감에 이어서 228 민주운동 기념사협회 12대 회장으로 계시다가 현재 27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총장님 되려면 진짜 이 정도 스펙은 혹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대학하고 인연이 깊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대학을 졸업했어. 나도 이 대학 학생이지만 스윗. 잘 보이려면 가톨릭대학 총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총장님께 궁금한 질문을 모아왔는데요. 벌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칙도 있다고? 학생들이 커피 사주기. 이거는 이거 끝나면 바로 실행에 온 거예요. 저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이런 어려움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사회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사회적 환경은 달라져가지고 내 전공이 취업하기 어렵다든지 시장성이 없다든지 이런 미스매칭에서 오는 문제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대학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지금 1년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멋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 부르기입니다. 와! 나는 진짜 노래 잘 못 부르거든요. 교육감 노래가 있었어. 교육감 노래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걸 내가 교육감 노래. 총장님은 보통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입니다. 오늘 아침 같으면은 9시 출근을 해서 신문을 체크를 하고 우리 교육 관련 기사가 없는 거. 또 밤새 선생님들이 그 기한 결제를 총장의 결심을 받아야 될 부분은 노트 컴퓨터를 켜가지고 결제를 해드리고 그래서 9시 30분부터 우리 처 실장님들 회의를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학교 입시에 대해서 정시 모집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리고 12시에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3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오시라 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지혜와 전략을 또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또 6시경에 퇴근을 하더라도 또 학교 일의 연장이 저녁까지 돼요. 그럼 집에 가면 보통 한 9시. 그냥 거의 24시간이 총장님과 함께 사실은 하시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총장 업무가 공사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총장님의 자기 자랑 타임.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한 것을 내가 제일 잘한 일로 생각한다.